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기본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이론 강의는요,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면 시험에 나오는 모든, 그러니까 기본이론은 전부 여태까지 나왔던 거겠죠. 습득하는 단계고요. 모두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우리 교재에 붙어 있는 것의 절반 정도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한 번 더 반복이 될 테니까. 그리고 OX 문제를 이번에 하겠습니다. OX 문제는 매 장, 매 챕터죠. 챕터니까 장. 그 장 하단에 있는, 후단에 있는 OX 문제를 이제 부분별로 좀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께서 나중에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매 장 뒤에 붙어 있는 OX CCBB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병행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강은 강의를 1편 부동산학 총론이고요. 그 중에 1장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에 관해서 하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1절 부동산학의 이해, 첫 시간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흐름도는 부동산학 전체 1편부터 8편까지의 총론 숲을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연구해 가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 활동 혹은 학을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구 대상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이해, 흐름도를 먼저 보신다면 1편은 부동산학 총론이에요. 이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것은 총론은 전체를 아우르는 챕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 있죠. 물론 이제 부동산 학이라는 것의 정의 혹은 성격도 가끔 나옵니다만, 특성은 부동산의 정체성, 뭐가 부동산이냐, 그죠?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밝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동산학의 특성은 일반 재화와는 좀 다르다. 일반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한 특성이거든요. 움직이지 못한다, 부동성. 생산할 수 없다, 토지는 부증성. 뭐 이런 것 등이 굉장히 일반 재화와는 다른 특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결국 일반 재화 중에 하나지만 좀 독특한 부동산이라고 하는 독특한 재화를 다루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도를 보실 때는 자, 이런 출발점에서 부동산 경제론으로 가는 거죠. 이 부동산 경제론은 일단 부동산학에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이라는 재화에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시장을 보고,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경제학적 기초가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4문제 혹은 많게는 5문제까지 나오니까 수요 공급 이론에서만 이렇게 나와요. 4문제 안팎이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이루어진다, 구성된다라는 경제적 기초를 배우는 거고, 그리고 이 수요 공급 이론은 여러분께서 가격을 통해서 자원 배분이 되는 구조다라는 걸 배우시는 건데,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좀 약간 독특해요 라는 그 독특한 점을 보고, 그 다음에 가령 반드시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겠으나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이것이 경기 변동이에요. 가격 측면을 변수로 본다면 부동산 경기가 변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다. 그래서 부동산 경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3문제 안팎이 나오게 되는 거고, 부동산 경제론에서는 6문제
안팎이 출제가 됩니다. 한두 문제의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도가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경제적 기초 지식을 얻었으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보자. 이것이 이제 3편의 주제입니다. 3편에서는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든지 여가 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 등 주택 시장의 어떤 변화, 장단기 변화라든지 이런 것 등을 배우시는 거고, 자, 입지 및 도시 구조로는 이게 부동산학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입지 이론이라든지 도시 구조 이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기도 해요. 주로 이제 상업 입지, 공업 입지 이런 것 등을 배우시고, 도시 구조 이론도 마찬가지, 동심원 이론이라든지 북미를 중심으로 한 이론, 동심원 선형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레 중심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네 문제, 세네 문제가 나오더라. 여기서는 네 문제 정도 안팎이 출제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은 일반지와 다른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불안전하거든요. 이 불안전한 시장이거든요.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불안전하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자, 개입하는 논리, 개입하는 이유는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시장 실패라는 거예요. 일반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 쉬우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고쳐야 된다, 시장을. 그런 목적으로 개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공공성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임대료 보조, 분양가 규제 이런 정책 등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네 문제 안팎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번 시험에서는 6개 좀 많이 나온 편이지만 보통은 이제 네 문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수를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나온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1편부터 4편까지 이어지는 이 논리가 전반전이다.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뭔가 기초를 쌓는 부분이에요. 부동산학을 배웠다는 느낌은 앞에 부동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별로 없고 거의 경제학 같아요. 전반전, 기초를 다지는 분야다라고 하면 이 전체를 더해보면 17, 18개, 20개가 좀 안 되는 그 정도 문제가 여기서 출제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학에서는 이걸 기초로 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 결국 부동산 개발인데,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한 전제가 일단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학의 이 특성을 활용해서 부동산학의 목표라고 했던 것은, 부동산학의 목표는 정부 부분을 뺀다면 최효이용이에요. 부동산 개발을 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 그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투자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겠죠. 의사결정. 그래서 재무관리 이론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의사결정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라든지 불확실성화에서의 투자 분석 이론이라든지 현금 수지 추정 방법, 순현가 뭐 이런 좀 여러분 싫어하는 것들이 나오고 숫자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5편의 내용이고요. 그럼 투자 의사결정이 됐으면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이 부동산 금융론이에요. 부동산 개발에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 조달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주택에 있어서 주택 소비금융 방법, 고정금리, 변동금리라든지, 그다음에 직접 증권을 발행하는 부동산 증권론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부동산 개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분야가 부동산 7편이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건데, 부동산 관리론, 개발 및 관리론 이렇게 돼 있어요. 개발 및 관리론, 그걸 찢어본 거예요. 얘는 이러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짓고 나서 부동산 관리해야 되고 마케팅 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최이호용이라는 목표를 지원해 주는 분야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요, 부동산 개발론에서 투자론에서 6문제, 5문제 안팎, 개발론에서 3문제 안팎, 최근에 좀 늘었죠. 2문제 안팎,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15개. 15개 내지 14개, 15개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자, 그리고 마지막 표는 무엇입니까? 다 끝났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감정평가란이 있어요. 2가지 목표가 있는데, 사실은 감정평가가 이걸 지원해 주는 분야이기도 해요. 부동산 개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의 토지 가치, 개발 후의 가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이 결정돼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는데,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균형 가격 형성이 잘 되지 않아서 뭔가 균형 가격 역할을 해주는 가격에 대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전문가의. 그것을 감정평가로 보기도 하는 거죠. 이런 정도의 논리이고, 그렇지만 그런 평가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해져 있죠. 15% 내외로 한다. 그러니까 6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어서 전체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40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여러분 7, 8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많을 땐 10개도 나오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는 파트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장론에서 수요공급 이론, 수요공급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론이 있고, 부동산 금융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계산 문제가 나오는 4개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된 이 파트가 사실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는 파트고, 문제 수도 여기는 장의 일부인데, 경제론, 시장론이 아니라 경제론이죠. 경제론, 경제론의 하나의 장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제 수가 많기도 하는 파트입니다. 다 그죠? 이 부분이. 그래서 가장 핵심을 두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들으실 때는 전체를 지금 쭉 벌써 8편까지 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총론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가볍게 훑어보는 거예요. 전체 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건 더군다나 표준 목차 아니겠습니까? 표준 목차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정해놓은 목차예요. 그러니까 평가기관이 정해놨어요. 이렇게 장까지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목차 이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 하는 시험범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 흐름도를 봤다면, 전체를 봤으니까 이제는 첫 번째 주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접근 방법, 이 주제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요, 한 3, 4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3, 4년마다 돌아가면서 내겠죠. 출제위원들이 과거의 기출문제를 참고해서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배우시냐면, 부동산학은 법학, 경제학, 혹은 기술적 측면, 공학 뭐 이런 것 등이 섞여져 있는 종합 응용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면 됩니다. 학문적 성격의 특성은 순수과학은 아니고요. 현실 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그런 학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학문이 섞여 있는 것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가?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뭐냐면 이러한 3가지를 시스템적으로 이해하겠다, 뭐 그런 정도의 견해이고요.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걸 정리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연구할 때 그러면 어떤 이념은 없는가, 방향성은 없는가, 그것이 지도 이념이에요. 그래서 큰 방향성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연구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소외된 자가 없도록, 뭐 경제민주화하면 이 형평성 아니겠어요? 를 위해서 연구가 되어지거나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뭘 연구하는데 하면 그것이 연구 대상이고요. 그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이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것 등을 정리를 좀 천천히 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기로 합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중에 첫 번째는 경험과학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empirical science인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과학은 물리 그렇죠? 혹은 생물, 생명공학 뭐 이런 것들은 아닙니까? 라고 할까봐, 과학은 그것만 과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잠시 후에 얘는 사회과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학은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부동산학, 경제학, 이런 거, 사회학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등은 모두 사학 뭐 이런 거 있죠. 다 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도 과학입니다. 인문사회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경험과학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과학이 이렇다면 경험과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현실적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경험해 온 거예요.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 이미 나타난 구체적 사실을 분석하는 것을 경험과학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과학이라고도 하고, 참고적으로 반대 의미로는 형식과학, 실질과학이 아닌 형식적 과학은 수학이나 논리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험과학은 이제 그림에서 실제 일어나는 사실을 관찰하고 구체적 사실을 분석하는 거다. 머릿속에 세상 논리적을 어떤 것을 추론해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합과학이에요. synthesis 하게 되면 이제 합쳐졌다, 이런 뜻이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여기선 이거의 상징은 이제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공학이다. 이게 설계도면이 있죠. 집을 짓기 위한. 그리고 법학입니다. 법전이 있죠. 자,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을 우리는 법학, 경제학, 공학 등을 들 수가 있어요. 자, 사실 부동산은 공사법상 규제가 상당히 많아서 법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정 분야는 다 법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경매 같은 거는 그죠? 예, 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부동산 학 자체의 궁극적 목표가 공공 부분이 아닌 민간 부분, 효율성을 가정했을 때의 목표는 최유용 개발이죠. 부동산의 최유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자금을 대 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설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로 하는 학문이다, 종합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마다 어렸을 때 종합장이 있죠. 국어 공책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 수학 공책도 아니고 종합장, 아무거나 다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종합장이라고 하죠. 학문도 종합과학 하게 되면 하나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다 섞여 있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합과학이에요. 자, 종합응용과학이다. 이 둘을 붙여서 김영진 교수라는 분은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라고 이제 우리나라 처음 부동산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학문을 합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 결국 응용이에요.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 개선의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가령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응용과학이죠. 대표적인. 의학은 결국 배워서 썩히는 게 아니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공학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를 돌려서
자동차 뭐 이런 것 등을 만들어내 가지고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당연히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를 지어서 좁은 땅에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응용과학입니다. 부동산학도 결국은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하고 뭐 토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아파트 짓고 뭐 등등 그러한 기술적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는 응용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이나 공학 등과 다름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규범과학이라고도 해요.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의 자체의 속성이 인간이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나 이런 것 등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그 공중도덕을 배울 때 초등학생들 신호등 파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받는 것은 파란 신호일 때 건너가야만 질서가 지켜서 제대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대부분 규범과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윤리적 에섹스 윤리적 형평성이 있어요. 윤리적 측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관찰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가치 태도에 의해서 규정되는 학문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회과학이라면 인간과 관련된 학문이기 때문에 가령 윤리학도 그렇다 이거예요. 규범과학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특히 더요. 공공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것이 부동산이죠. 정부 개입도 굉장히 많고 공적 개입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부동산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왜 이런 공적 개입이 많거나 공공성이 강조되냐면 규범과학적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부동산 활동의 판단 혹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과학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좀 윤리성을 상당히 강조해서 어느 하나가 밑으로 치우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평등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공공성과 좀 관련되어 있는 학문이다. 그리고 역시 사회과학이에요. 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셜 사이언스인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일사자 모일회예요. 이렇게 인간이 모여 있어요. 이걸 사회라고 하죠.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있으면 사회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모여 있다. 이것이 사회인데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학문의 대상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역사학하게 되면 인간이 지나온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역사, 그렇죠? 경제학하게 되면 인간이 모여서 아니 왜 갑자기 자본주의를 창출해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냐고요, 그죠? 노예제보다는 낫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경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학문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은 어떤가? 그러면 부동산도 지금 자연과학이 아니라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라고 했을 때는 부동산도 사람들이 모여서 부동산 활동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잠시 후 우리가 공부할 주제이기지만 하지만 부동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경기 변동이 나타난다든지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를 한다든지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부동산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당연히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서 나타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 인간의 사회현상과 관련된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뭐 공학 들어갔다고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개의 학문적 속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라는 속성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구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아까 보셨던 종합과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종합과학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학문이 들어가 있어요. 3대 측면은 법학, 경제학, 건축공학, 뭐 토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이런 거 건축, 토목공학 뭐 이런 것 등이 될 텐데 그래서 법학, 경제학, 공학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이 그 다음에 뭐 경영학도 있고 뭐 심리학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학문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의 부동산 이용은 최유효용이다 그랬죠. 이렇게
희소한 토지 자원 위에 무엇인가를 개발해서 이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학문이에요. 민간 입장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법학도 필요하죠. 여기에 100층짜리 빌딩을 지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 고도 제한 걸리면 안 되는 거죠. 법학 너무 필요하고요. 이러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투자 타당성을 평가해야 되고 이걸 지었는데 위에 텅 비었다. 공실이다. 그럼 이거는 잘못 이용한 최이용이 아니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 여부, 투자론, 그리고 자금을 조달해서 돈 엄청 들겠죠. 금융론 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론. 그러니까 저 개발을 할 때는 공학이죠. 토목 건축공학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걸 아까 우리가 종합과학이라고 한 건데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을 어떤 방법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데 직원들이 많으면 관리하기 힘들겠죠. 자, 분산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분산식은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관리하겠다 이 뜻입니다. 분산식. 여기서도 법학이 필요하면 법전 갔다가 찾고 이게 필요하면 찾고 공학 찾겠다. 그러니까 분산식은 어떤 부동산학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러한 관점을 유도하기 위해서 분산식이 무엇인가. 이거는 부동산학이라는 말이 성립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분산식 이런 거고요. 중점식은 그렇다면 죽도 밥도 안 된다면 어느 하나에만 집중해 보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행정학을 하신 분들이 법행정학을 하신 분들이 부동산학 뭐 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교수로 참여하시고 초창기에 법 제도적 측면에서만 접근해 보겠다. 뭐 경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중점식 법에 중점을 두고 하겠죠. 물론 법만 알아서는 안 되겠지만 주로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에만 중점을 두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부동산 학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그렇죠? 부동산 법학 법학이에요. 부동산 학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영진 교수는 종합식 접근 방법을 고안해냈죠.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법이라는 측면, 경제라는 측면, 혹은 공학이라는 측면, 기술적 측면을 모두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 톱니바퀴 잘 보이시나요? 톱니바퀴처럼 제 파워포인트는 색깔이 잘 보였는데 칠판에 쏘면 좀 이게 톱니바퀴입니다. 이 바탕색하고 비슷해서 톱니바퀴가 이렇게 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만 없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이걸 시스템적 접근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이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직원들 하나 개개인적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종합식이 아니에요. 종합식이란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 전체가 체계적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대기업일수록 이렇게 잘 돼 있겠죠.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한다. 시스템적 사고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은 여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학문인데 이 다른 학문을 건너다니면서 즉 학문을 건너다닌다. 학제적 접근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세 개를 시스템으로 이해하게 되면 부동산 학만의 독창적인 학문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종합식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떤 거냐면 H2O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물이죠. 물 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은 이게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결합했을 때 물이 된다 이 그림이거든요. 이런 게 결합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됐잖아요. 물이 됐잖아요. 물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물이 됐어요. 이것을 시스템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학도 부동산학만의 독창적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시스템으로 보고 마치 H2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 물이 되듯이 이러한 물이라는 새로운 부동산학의 체계를 탄생시켜서 독창적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주장이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은 평가받기를 이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을
잘 인정을 못하는 학문이잖아요. 지금도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이것을 단기적으로 통일시켜서 방향성을 갖게 한 그러한 공헌을 했다라는 거죠. 저런 제시는 이것이 김영진 교수가 지금 작고하신 김영진 교수가 인정받았던 그런 학문적 접근 방법이다. 연구 방법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뭔가 찾아야 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게 되면은 우리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배우시잖아요. 부동산 관리라는 것만 봐도 부동산 관리는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로 나눠지거든요. 세 가지 부분으로. 그 부동산 관리를 하나로 체계화시켜 가지고 부동산 관리 업체가 전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면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노는 게 아니겠죠. 하나의 시스템을 부동산 관리라는 영역을 창조해낸 겁니다. 창조 경제죠 지금. 자, 이런 것이 좀 개념상 좀 짜증나죠. 이런 개념들은. 근데 이제 이런 것 등이 관념상은 그럴듯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너무나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달성이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현실적으로는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 전에 이제 하나를 더 생각하자면 아까 시스템적 사고라는 것은 이 시스템을 이렇게 기계 톱니바퀴로 보여드렸는데 이 시스템적 사고라는 것은 복합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합 개념이라는 것은 얘는 보이지 않는 무형적 측면이에요. 무형적 측면, 즉 법률적, 경제적 측면. 이거 형태가 있는 건 아니죠. 이것과 얘는 공학은 유형적 측면이에요. 이미 건축해서 올라갑니다. 측면을 통합해서 이해하려는 개념이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시스템처럼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 그러한 사고방식을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은 복합 개념과 관련이 깊은 연구 방법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행태과학식 접근 방법은 이것은 이제 인간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인간의 행태, 즉 부동산 결정 동기나 욕구 등 사회 심리학적인 측면에 인간의 행동에 중점을 두어서 분석한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아이다의 원리라든지 이런 거 배우시겠지만 부동산 중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야 된다. 마케팅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 두 가지만 보여드렸죠. 흐름 전체 습을 종합 정리를 할 때 미리. 자, 이것은 뭐냐면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부동산학. 이것은 어떻게 가정하는 거냐면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 건지 의사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인간은 투자자는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가정 자체가 그래요. 기본 가정이 인간은 합리적이다. 투자자는 합리적이다. 그래서 공급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할 거고 수요자는 효용, 즉 자기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이론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끄집어내는 것을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뇌를 가진 인간은 가령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2편에서 배우시겠지만 가격 축이고 이쪽은 수량이라는 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 이게 수요량이 되겠죠. 이게 수요 곡선이라고 배우시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혹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수요를 하려고 하겠죠. 가격이 가령 1,000원에서 똑같은 물건의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진다면 10개를 사려고 하는 욕구가 20개를 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수요량이 늘어난다. 가령 이런 것을 수요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이런 이론을 법칙이라고까지 하냐면 바로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라는 가정 때문에 떨어지면 얘를 더 사고 비싸면 좀 덜 사고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주어진 소득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소득하에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 수요공급이론, 부동산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등이 다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학문적 성격 그리고 연구 방법론 등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도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지에 길도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생각이에요. 이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구가 행해져야 되겠는가. 그래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혹은 부동산 활동의 지도 이념이기도 해요. 부동산 활동은 혹은 부동산학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제시하는 그런 겁니다.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동산학의 연구나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탈세는, 그래서 부동산 탈세론 이런 책 있다면 이건 잡혀가겠죠? 이런 건 연구하면 안 되는 거죠. 탈세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양 나온 김에 시험에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절세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데, 절세는 불법은 아니에요. 법이 인정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예요. 처벌은 없어요.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고, 조세의 피는 이거는 처벌 받지 않지만 이건 도덕적 비난을 진짜 받겠죠.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법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는 이제 괜찮죠. 도덕적 비난이 없겠죠. 근데 조세의 피는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 없어도 해외 자금을 그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가지고 조세 포탈을 하기 위해서, 회피를 하기 위해서 불법 법인을 만들어서 자금을 빼돌린다든지 이런 거죠. 처벌이 없지만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되는. 자, 어쨌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동산 활동 혹은 학이 연구되어야 한다라는 지도 이념이고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게 돈이죠. 돈을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이런 뜻이고요. 그림의 이미지는 efficiency, 효율성,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런 그림이에요. 이미지로 좀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가령 부동산 개발을 한다면 이것이 부동산학이 그걸 연구해야 되고, 부동산 활동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최소의 인적, 물적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부동산 개발, 하고자 하는 원리를 효율성이라고 하고, 그 사례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형평성 하게 되면, 형평성은 이게 법의 잣대입니다. 형평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이 소득 재분배의 반대말은 소득 불평등이죠. 혹은 소득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좌우 기울기가 기울어지게 되겠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응답하라, 응팔 뭐 이런 게 인기라던데, 80년대 그 생활은 그래도 이렇게 치우쳐지진 않았다. 뭐 이런 것 있죠. 자, 어찌됐든 부동산학이 연구될 때도 이런 거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소득 재분배.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다시 평평하게 사회적 평등을 만들어주고 배분을 좀 더 정의롭게 해주는 그러한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고, 그렇게 부동산학이 연구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부분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과거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장과는 상관이 없지만, 효율성과는 상관이 없지만 임대주택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택 바우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한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보이시겠죠. 앞으로 진도를 진행하다 보면. 자, 여기까지 OX입니다. 객관식에 강해지는 true and false 해가지고 true or false. 1번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맨 끝에, 장의 끝에 있어요. 교과서에, 교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퍼 변수 문제가 나오기 직전에 장마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만 끊어서 보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 하락, 부동산 활동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과학화하고 기술화하는 것, 효율성과 비슷한 의미로서, 이거는 김영진 교수가 한 단어 그대로가 가끔 시험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해봤고요. 2번 종합식 접근 방법은 토지와 건물이
법적으로는 독립된 물건이나 실제 부동산 활동에서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은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복합 개념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에 관한 얘기거든요. 복합 부동산. 그러나 종합식 접근 방법은 복합 개념에 관한 얘기죠. 복합 개념이란 법, 경제, 기술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복합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정의해놨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번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으로 만드는 이유는 부동산의 부동성과 개별성 때문이다 했는데 이것도 죄송하지만 안 배웠네요.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인데 정보 활동 이것도 이제 다다음 시간에 배우겠죠. 못 움직이고 부동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못 움직이고. 그래서 여기서 지역 분석을 해야 되고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자동차, 현대차를 사는데 가령 울산에서 사나 인천에서 사나 틀릴 바가 없지만 부동산은 달라서 정보 활동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다른 게 없지만 부동산은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라도 남향이냐 동향이냐 다 다르죠. 그래서 개별 분석도 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좀 뒷부분이 끼어 들어가서 조금 더 배우셔야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고 1장이 끝났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말씀드렸지만 한 절반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심화이론에서 점프업과 그다음에 뭐 예상된 문제 일부 하고 뭐 이렇게 보기로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은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고 2번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 종합학문이다. 3번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학제라는 것은 이걸 보완 설명한 거죠. 종합학문이니까 여러 가지 학문을 건너다니면서 접근해야 된다. 자, 4번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순수과학이다. 이거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라고 했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죠. 아이고. 5번은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에 관한 얘기고 내용을 읽어보면 인간 합리적 존재이며 자기 이윤을 극대화, 공급자라면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인데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을 이거는 우리 시험범위니까 한번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3분야다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워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류해 봤는데 연구 대상을 의사결정 분야예요. 투자, 금융, 개발, 공공의 의사결정 분야는 정책입니다. 이거는 민간의 의사결정이겠죠. 물론 공공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투자, 금융, 개발 이것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목표라면 이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관리, 마케팅, 부동산 평가나 뭐 상담 이런 것 등이 되겠죠.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할 수 있기 위한 토대가 되는 분야는 부동산의 특성 알아야 되고 세법도 알고 도시지역도 알아야 되고 부동산 시장, 세금 문제라든지 금융수학을 잘해야만 투자의사결정을 잘한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험범위하고도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외우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과목은. 예. 그 문제를 풀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고 몇 번 보다 보면 저절로 그냥 알게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런데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 현상과 활동으로 보기도 한다.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모든 기술적, 경제, 제도, 기타 현상인데 기술적 현상 중에 하나는 건물이 놓여야 된다. 그래서 건물의 생애 주기가 존재하더라 라는 거예요. 연구 대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착공 전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정 단계에서 부동산 관리를 잘해야 되거나 리모델링을 결정하거나 뭐 이렇게 다 연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러한 현상이 연구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고
경제적 현상 중에는 가령 부동산 경기 변동, 이렇게 피크와 정점과 바닥을,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현상, 이것도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이러한 현상도 연구 대상이고요. 기타 부동산 제도는 여기 이제 그린벨트 녹색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의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되니까 개발 면적이 줄어들어서 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고밀도 개발이 돼야 되겠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이 모두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부동산 활동의 속성 혹은 특성이라는 것이 시험에 좀 나와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동산 활동은 좀 다른 경제 활동과는 속성이 다르다, 구별된다, 독특하다, 뭐 이런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그런 모든 것을 지칭하는데, 부동산 활동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공공부분, 정부나 혹은 공사 등, 한국토지 LH공사, 토지주택공사라든지 이걸 1섹터라고 하고요. 네. 목적은 주로 공공성, 효율적 국토이용, 공정한 분배, 이런 것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겠죠. 그리고 민간 부분을 2섹터라고 하는데, 민간 부분 여기 돈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개인이나 기업 등 자산가치 증식 혹은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섹터라는 개념도 있는데, 제3섹터는 민간의 행정력과 민간의 기술력을 합쳐서 잘해보자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공사 공동기업이다. 제1섹터 공공부분과 제2섹터 민간 부분이 합쳐지면 제3섹터가 되고, 그러면 민관, 여기 관민이라고 써있네. 출자, 지방공사 뭐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거예요. 자, 민간의 자금, 기술, 공공의 행정력 이런 것 등이 결합된 내용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활동을 한다. 그리고 전문협회, 가령 한국공인중개사협회다. 그러면 감정평가사협회다. 뭐 이런 사람들도 부동산 활동을 하겠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유활동, 거래활동 구분에 절대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부동산 소유를 전제로 관리를 하고 개발을 하는구나. 거래활동이라고,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 활동을 이렇게 분류해서 책을 써나갔는데, 지금은 그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 가볍게 부동산 경영, 마케팅, 평가, 권리 분석, 중개, 부동산 금융 등이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건 소유활동이고 이런 건 거래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의 분류를 비전문가가 하면 1차 수준, 전문가가 하면 전업으로 그 일만 해요. 설계만 담당합니다. 그러면 3차 수준이고요. 그리고 2차 수준은 일상 업무로 늘 그걸 하게 되면 2차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내가 우리 집을, 제가 자신이 자기 집을 평가하면 이건 비전문가가 하는 평가죠. 근데 감정평가사가 하면 3차 수준이죠. 전업으로 평가만 하니까. 그런데 대출 담당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 혹은 뭐 세무서의 세금 담당자가 집값을 평가하는 것은 일상 업무로 집값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는 2차 수준 정도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분류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분류 항목에 부동산업이 있고, 소분류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누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 임대업에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똑같죠, 이 틀은.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관리업이 있는데, 이건 주거용, 비주거용 관리업. 그리고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해가지고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여러분께서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바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업 중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에 중개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좀 중요하다 했는데, 부동산 활동의 속성, 이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실험을 하듯이 부동산 활동도 굉장히 과학적인 속성을, 학문으로 본다면 과학적 속성이 있고, 이걸 응용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술성,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한다. 과학성과 기술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활동이다.
그리고 공공성뿐만 아니라 사익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걸 철탑을 건설하는 건 공공성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민간은 이렇게, 공공 부분은 사익성 공공성을 위해서 부동산 활동을 하고 민간은 주로 사익성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죠. 윤리성이 있다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윤리에는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가 있다. 고용윤리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에 지켜야 될 윤리,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조직윤리는 동업자 단체 간에. 서비스윤리는 의뢰인에게 지켜야 될 윤리가 있고, 공중윤리는 일반 대중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 지켜야 될 윤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치우쳐지면 안 되겠죠. 윤리상. 자, 정보활동이다라는 건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 사람과 부동산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만 결국 물건을 사고 파는 거니까 대인활동이자 대물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임장활동은 현장, 부동산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임장활동이다. 자, 이건 다 나중에 다시 배우세요. 공간활동이 3차원 입체 공간입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공간활동이다. 자, 그리고 배려의 장기성. 이게 토지 같은 경우는 수명이 무한하기 때문에 장기적 고려를 해야 된다.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은 능률성은 이거는 효율성과 관련이 돼 있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아까 보신 지도 이념과 비슷하고요. 안전성은 뭐 법적 측면에서 사고 나면 안 되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붕괴되면 안 되겠죠. 건물에.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거래 사고 납니다. 너무 비싸게 사면 싼 거를. 그리고 경제성의 원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 공정성의 원칙, 형평성과 관련이 돼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활동에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원칙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자연적 환경, 그쵸? 뭐 지진이 난다, 안반 지역이다 이런 거 영향을 받게 되고 인문적 환경도 있다는 거죠. 사회, 문화, 경제, 제도적, 기술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활동이 제약되어 있다. 이런 거 아주 가볍게 통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십니다.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이다. 공간활동이라고 했고요.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이거 윤리성이 강조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도 윤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X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된다 그랬죠. 그리고 부동산 활동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 이건 대물 활동이자 대인 활동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기술성보다 과학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모두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미음,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동성 때문이다. 이거는 다다음 시간에 못 움직여서 이렇게 되죠. 임장 활동은 대인 활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물 활동. 못 움직이는 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죠. 부동산이죠. 그래서 임장 활동, 즉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못 움직이냐? 물건, 대물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만 맞죠. 격과 디귿만 맞아서 답이 2번이 되게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것이 22회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중에 부동산학의 이해 요걸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이해에서 부동산 흐름도를 보고 학문적 성격, 접근 방법, 지도 이념, 연구 대상 중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좀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걸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의 개념인데 2절 부동산의 개념엔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부동산의 공간성, 부동산의 위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